그러면 이제 요약집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작이죠. 목적과 성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얘기를 할 때 대상이 있고요. 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누구를 겨냥한 법이냐면 공인중개사를 겨냥한 법이죠. 법 자체가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죠? 그 내용을 정하고, 그죠? 그 내용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법이야 다 배우지만 우리가 같이 여기서 배우는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죠? 뒤쪽에 나오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비교를 좀 해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신고하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예전에는 이 두 법을 하나의 법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했었는데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그래서 두 개를 나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태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시겠고요. 공인중개사법은 결국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고 거래 신고는 거래 질서에 관한 것. 결론은 똑같죠?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을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시 공인중개사법으로 돌아오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은 사회법, 기본법, 특별법, 국내법이다 했습니다. 그죠? 사회법이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 배우시죠? 그죠? 민법은 우리가 사법이라고도 부르죠. 그 이유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개인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개인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애로사항을 잘 풀어라 라고 하는 법이 민법, 즉 사법이죠. 그러면 사법에 반대되는 개념이 공법이죠. 공법은 뭐죠?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개인 간의,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공공기관, 행정청, 그죠? 요런 부분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푸는 방법이 우리가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인중개사법은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 목적과 성격에서 누구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죠? 공인중개사라고 그랬죠? 공인중개사가 공무원인가요? 아니죠. 그죠? 자격을 가진 전문 자격사이기는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공무원은 아니죠. 그러면 일반 개인,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거래 의뢰인이, 거래 당사자가 물론 공무원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신분으로.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도 결국 어떻습니까? 개인과 개인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적 자치 원리라는 게 있죠? 그죠? 개인 간의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들 풀어라. 개인이 협의한 사항대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어떠냐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거래 의뢰인 간의 개인적인 문제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가 들어오죠. 그죠? 즉 개인 간의 문제를 누가? 행정청, 공공기관에서 관여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이럴 경우에는 개인 간의 문제지만 행정청과 관련이 있는 행정청과 행정청에서 제재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얘는 사법, 공법 얘기를 할 때 사법과 공법의 중간 정도에 있는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간법, 사회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비슷한 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노동법 이런 거 있었죠? 노동법은 누구와 관계예요? 사장님하고 직원 간의 관계죠. 사장님하고 직원이니까 개인 대 개인이죠. 근데 사장님이 직원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급여를 안 주면 직원이 어디로 쫓아가요? 노동청 쫓아가죠. 노동청 쫓아가면 노동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한테 급여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확실히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해버립니다. 그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얘기는 기소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법원에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법원에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벌금이나 징역형 나오겠죠?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검사가 기소를 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 기소한다 그랬죠? 즉 개인 간의 문제, 사장님과 직원과의 문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공공기관에서 관여를 해서. 우리 법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간법, 사회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법입니다. 기본법과 세 번째는 특별법.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죠? 여러분들 식사를 하셔가셔도 그죠? 기본 주세요 하는 거 있고요. 그죠? 스페셜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 있죠. 맞죠? 그럼 기본 주세요는 어떤 거예요? 그 식당의 기본이죠. 그죠? 우리가 식당을 가서 기본 주세요라고 하는 건 그 식당 메뉴의 기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스페셜 주세요 하는 거는 좀 더 좋은 거라든지 좀 더 특정되어 있는, 그죠? 횟집에 갔는데 일반 모둠에 주세요 하는 거 있고, 그죠? 나는 해산물 전복을 좋아하니까 스페셜 전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복만 따로. 맞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즉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뭐가 되겠어요? 기본,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기본법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한다. 사인 간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니까 무슨 법이 되겠어요? 민법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맞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민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민법으로 푸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특정되어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부동산 중개라는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이 법은 그냥 기본이 되는, 우리 부동산 중개의 세계에서는 기본법이지만, 그죠?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세계에서 본다면 우리 법은 약간 특정되어 있는 법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중개법, 부동산 중개 요 세상에서는 일반법이고, 민법과의 관계를 본다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지만 임대차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죠? 민법에 관한 특별법이죠. 그래도. 그죠? 왜? 임대차보호법이니까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잖아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관계니까 민법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러 민법,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민법 중에 그 임대차에 관한 것만 따로 법으로 풀어놓자라고 한 게 임대차보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본다면 임대차보호법도 또 특별법이고, 공인중개사법도 특별법이고. 이해되시죠? 개념이. 그 다음에 국내법이다.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외국에 있는 중개대상물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법은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입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용어의 정의를 할 때 항상 뭐랬죠? 부동산이라는 말 쓴다 그랬어요? 잘 안 쓴다 그랬어요? 잘 안 쓴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죠? 부동산이라는 말 대신 어떤 걸 사용한다? 3조에 나오는 중개대상물이라는 말을 좀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에 중개대상물 나오는데요. 첫 번째,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사이의 관계라고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A와 B와
C가 있다. A와 B가 C가 있다고 했을 때 A, B는 뭐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죠? 거래 당사자고 C는 뭐가 된다 그랬죠? 공인 중개사.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A와 B와 C가 이렇게 있을 때 A, B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고 A와 C, B와 C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A와 B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있다? 중개에 대한 대상이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A와 B 사이를 조율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조율을 해주고 A가 가지고 있는 여기를 우리가 도인, 임, 대인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는 수인, 임, 차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A와 B 사이의 관계를 조율을 하는데 어떠한 대상에 관해서 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맞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토지,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착물, 그죠? 그 다음에 임모, 공업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죠? 중요한 건 그 중개 대상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아이들의 권리가 가는 거죠. 그죠? 동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산은 돈 주고, 그죠? 그거에 대한 점유로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할 때도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이 이전이 되어 있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중개 대상 4페이지 보시면 매도인, 소유권, 매수인, 토지, 매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갑을, 병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중개 대상에 대한 행위는 뭐예요? 중간에서 조율하는 거죠.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뭐래라? 알선을 내라. 그죠? 알선을 해라. 중개행위를 해라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의 거래에서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가 모두 등장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요한 것은 중개대상인지 여부이다. 그죠? 중개대상인지 여부이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나요? 자,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면서 용어의 정의, 그죠? 중개 대상물 이런 부분들이 앞에 나와서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운더리를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경계를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하고 법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 벗어나는 아이들은 어때요? 이 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가 중고차를 중개를 했다라고 칠게요. 자동차를 중개를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어떤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가 이 법에서 중개 대상물은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고차를 중개를 했다고 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행위를, 중개활동을 통해서 그죠? 중개를 하면 계약을 중개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근데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법에서 한도를 지어냈죠. 0.9% 이내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차를 중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2%를 받았다.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법에서는 상관없다는 얘기지. 하지만 다른 법에는 규율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중개하려는 자는 그죠? 관련 법률에 의해서 뭐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신고를 해야 되거나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다면 그 법에서 따질 거란 얘기지. 우리 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5쪽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요한 것은 중개 대상인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인 것은 이라고 물어봐도 중개 대상물과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혜를 모두 살펴봐서 세 가지 모두가 오케이야 돼야지 지문이 된다. 토지 소유권, 토지 상속, 토지 점유권.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 대상물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중개 대상물에 속해 있는 권리가 우리가 소유권 같은 거 우리가 많이 하는 소유권은 어때요? 당연히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지요. 우리가 중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중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속이다. 상속은 뭐예요? 법적 상속인이 그죠? 법률적 근거로 인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재산을 내가 받아요.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끼어들어서 내가 너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받게 해줄게. 가능해요? 안 되죠. 맞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만 그 대상이 우리가 얘기하는 중개대상물 쉽게 아파트라고 합시다. 그죠? 아버지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전에 공인중개사가 나타나서 너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 아버지 아파트 상속받게 해줄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되더라도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가 우리가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아파트의 소유권은 중개의 대상이 되지만 아파트의 상속권은 중개 대상이 되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5페이지 넘어가시면 중개 대상물 판단 기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 재단, 공장, 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우리가 민법에서 선박, 항공기, 자동차, 그죠? 등기가 비화하는 거는 우리 준부동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말 자체에는 포함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중개대상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죠? 그래서 선박, 항공기, 자동차, 항만, 운송, 사업재단, 어업권, 권리금, 대토권. 권리금 같은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과 부수되는 계약으로 성립이 되지만, 그죠? 공인중개사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법에 정해놓은 한도 이내로 받지 않고 그 이상 받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인지를 아닌지 판단할 때, 그죠? 무주의 부동산, 청와대, 남대문, 그죠? 저의 꿈이 청와대 한번 중개해 보는 겁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집을 팠는데 석유 나온다 그랬죠? 마당 한번 파보세요. 석유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석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누구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게 아니죠? 석유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빨리 덮으라 그랬죠? 빨리 덮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이제 아들내미한테 쓱 얘기해주고 언젠간 좋은 세상 올 거야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국유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사유일 경우, 그죠? 개인 재산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국가 거는 중개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일필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실은 사유 중개대상물이 해당된다. 건축물, 기존의 건축물, 중개대상물, 동호수가 특정된 장래 건축물, 이거 중요했었죠? 어떻게 했었나요? 우리가 중개 대상물을 얘기를 할 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나서가지고 중개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양권, 입주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선분양, 후시공이죠. 선분양, 후, 시공이에요. 그죠? 선분양, 후시공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벌판에 아파트? 없죠? 아파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분양을 했습니다. 그죠? 분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첨이 되고, 그죠? 계약금 넣으시죠? 계약금 동호수 추첨하죠.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살 곳은 여기야 라고 지정이 되죠. 뭐 보고 가세요? 모델하우스 가서 이제 모형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호라 그러니까 아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다 보고 오시잖아요. 다 보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분양권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입주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분양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디에 들어갈지, 그죠? 뭐가 돼 있어요? 특정이 돼 있죠? 그죠? 특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존재를 하나요, 안 해요? 실존은 하지 않죠? 맞죠? 실제로 아파트는 없지만 특정은 돼 있죠? 이럴 경우 이게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에?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입주권은 어때요? 특정이 안 돼 있죠? 실존하지도 않죠? 그죠? 중개대상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지금은 뭐예요? 선분양 후시공이에요. 1번.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후분양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선, 시공, 후, 분양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죠?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을 따져볼까요? 분양권을 따지면 특정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분양권 여기 딱 돼 있는 거죠. 이미 실존되어 있는 데다가 특정되어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죠? 입주권은요? 입주권은 특정이 되지 아니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특정이 안 되어 있죠. 실존은 또 돼 있네. 그죠? 그러면 분양권은 볼 것 없이 저쪽에서 됐으니까 그죠? 이쪽에서 상관없이 중개 대상물이 되겠죠. 그죠? 근데 입주권 이게 문제죠. 어떻게 될까요? 특정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이래버리면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뭐 이거 분양권이 원래 뭐 전매제 아까 이런 건 지금 생각할 상황이 아니죠. 그죠? 분양권, 입주권. 즉 입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한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몇 동 몇 호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분양권은요. 내가 몇 동 몇 통 들어가는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아파트가 실제로 있건 없건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몇 동 몇 호에 들어갈 건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후분양일 경우, 후시공일 경우에는 어때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도 얘는 뭐가 가능하다? 중개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5페이지 보시면, 그죠? 5페이지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택지 개발 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택지라기도 하고, 그죠? 대토권이라고도 하죠? 이주자 택지 받으실 수 있는 거는 단순히 뭐하고 갈까요? 아직 특정되지 않았죠? 그잖아요.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뭐다?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넘기실게요.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 나오는데요. 임목은 뭐죠? 임목은
등기를 한 아이죠.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아이가 있고 등기를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죠? 명인 방법이란 건 뭐예요? 이거 내 거임이라고 한 거죠.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제 이름 써놓으면은 이 나무가 누가 봐도 공시가 되죠. 그죠? 맞나요? 공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 했어요. 그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등기해버리면 되겠죠? 나무 묶어서 등기합니다. 그럼 임목 등기를 걸치는 임목의 수목의 집단, 그죠? 그럴 경우에는 아까 이름 써놓은 거하고 등기해놓은 거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이름 써놓은 거는 공시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 건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고 임목 등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등기를 하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당권을 잡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저당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대장 앞에 거만 보시면 되겠죠? 광업은 뭐예요? 탄 캐는 거잖아요. 석탄. 그죠? 탄 캐는 산, 뭐 예를 들어서 건물, 기계 이런 것들 다 말아가지고, 그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나의 재산으로 만든 거죠. 공장재단은요.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 건축물, 토지 이런 거 싹 묶은 거죠. 이거는 이렇게 재단으로 묶어보면 뭐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부동산의 가치보다 거기 들어있는 기계, 설비나 이런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가 좋아요? 대출 받기가 쉽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했었어요. 세차장 구조물. 그죠? 세차장 가보셨죠? 셀프 세차장. 우리가 요거는 얘기가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이제 건축물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쓰거든요. 우리가 건축법 배우시잖아요. 배우셨죠? 공법에. 그죠?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기본이 되는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건축물이 하면 어떻게 떠올르세요? 지금 머릿속에. 기둥이나 벽,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셀프 세차장 같은 데 가보시잖아요. 셀프 세차장은요, 보통 대지가 주차장 용지에 많이 져요. 왜 그럴까요? 싸니까. 그죠? 주차장 용지를 많이 이용을 해서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용지를 이용을 한다는 건 건폐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건폐율 용적률은 아시죠? 그러니까 건물을 많이 못 짓는 거예요. 근데 가보시면 어때요? 보통 사무실 하나 조그맣게 있고 다 셀프 세차장 기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기계 들어갔으면 어때요? 다 벽이 있죠. 칸칸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되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셀프 세차장이. 그죠? 되게 빈 공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차하는 그 기계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세차하는 기계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대부분 다 뭐가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거기 지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뭐 세차할 일은 없겠지만 해 나는 날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좋을 텐데 그 셀프 세차장에 있는 그 벽들을 칸칸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걔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아니니까 중개대상물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거기 옆에 보면 사무실은 있죠. 사무실은 기둥, 벽, 지붕. 그러니까 지붕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임목,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나왔고요. 보셨고요. 보시면 쭉 나오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임목 등기, 나무들 등기, 임목이 안 되고 나무들 등록, 등록원부 등기, 임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록원부에 넣은 다음에 등록. 여기까지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 그 네모 박스 있으시죠? 거기에 보시면 임목이란 수목의 집단으로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도 수목에 미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목 등기 그림 있죠? 나무들 등기 임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을 등록하고 등록 원부를 만들어서 등기를 하고 임목으로서 우리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광업재단 등기도 재산들이 있으면 그 재산 목록을 만들어서 등기 과정을 통해서 광업재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공장재단, AB 공장재단 이게 뭐가 될까요? 그림은 뭘까요? 자, 보시면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소유권 저당권, 그러나 저당권자가 동의한 건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림은 A 공장재단을 보시면 갑의 소유와 을의 소유 공장이 두 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죠? 걔네 둘을 묶었죠? 그죠? 걔네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중개 대상물이 되지만 지금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라는 공장재단, B라는 공장재단이 있을 경우 중간에 뭐가 되어 있어요? 갑의 소유 공장이 있잖아요. 교집합으로. 이럴 경우에 이걸 묶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자 잠깐만요. 중개대상 권리가 나옵니다. 중개대상 권리인지 아닌지 요거는 책을 잠깐 보실게요. 그죠? 책을 잠깐 보시면 25페이지 중개대상 권리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 그죠? 중개대상물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거 25페이지 보시면 돼요. 가장 쉬운 건 뭡니까? 소유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권리, 소유권이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 용익물권이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우리 법을 배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은 뭐예요? 토지 위에 있는 권리죠? 지역권은 뭔가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그러면 전세권은? 그죠? 내가 점유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점유를 하고 나는 전세금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점유할 수 있는 걸 등기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임차권을 등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당권. 저당권은 뭔가요? 네? 저당권은? 그죠? 저당 잡히는 거죠? 저당 잡힌다는 건 뭐예요? 금전소비대차, 그죠? 돈 빌려주는 거죠? 그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과정에서, 그죠? 신뢰에 대한 신뢰를 더 갖기 위해서 물건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을 걸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나요? 상관없죠? 그죠? 저당권 자체도 같이 다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소유권, 용유물권, 저당권 자체도 당연히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책을 제가 보자고 하는 얘기는 저당권이 반드시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므로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로 보았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자체로는 중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전소비대차는 돈 빌려주고 받는 거죠? 그거 자체를 중개할 수는 없다. 그죠?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을 염두에 두는 표현에 따라서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것, 뒤에 보시면 해당이 되지 않는 것 나오죠? 뭐만 보시면 되겠어요? 해당이 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게 되겠죠? 넘기시면 책으로 26페이지 보실게요. 그 다음에 임차권, 환매권. 임차권은 뭐 당연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임차권은 무슨 권이죠?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만약에 물권만 중개대상 권리이다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임차권도 중개대상 권리이고 임차권은 채권 관계지 물권 관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환매권, 다시 팔 수 있는 환매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얘기하는 물건과 다르죠? 그죠? 그래서 환매권, 임차권 등이 있기 때문에 물건만 반드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채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 소유권, 용익물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 권리가 해당되지 않는 건 26페이지죠? 질권, 점유권. 질권은 뭐죠? 전당포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동산에 관해서 거는 겁니다. 그죠?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고, 점유권은 사실상 점유하면 발생하는 것이니까 점유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고 분묘기준권 마찬가지고요. 무채재산권, 무채재산권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그거에 대한 재산권이죠? 뭐 특고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집 보실게요. 8페이지. 중개대상 권리 나옵니다. 질권, 점유권, 분묘기준권, 무채재산권, 비재산권 이쪽 왼쪽에 있는 거 있죠? 걔는 안 되고요. 오른쪽에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이건 다 되는 거죠. 근데 가운데 있는 아이가 문제죠. 가운데 있는 아이는 뭐예요 도대체? 가운데 있는 아이는? 가운데 있는 아이는 뭘까요? 성립 자체로만 본다면, 그죠? 성립 자체로만 본다면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유치권 성립하는 게 내가 중개해가지고 유치권 성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지요. 유치권은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공사해주고 공사대금 못 받은 거예요. 내가 회수할 수도 없어. 그죠?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거는 여기 에어컨 하나 들여놨다. 회수해 가면 되죠. 페인트 칠해놓은 거 어떻게 해요? 회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내가 페인트 칠해주고 여기 인테리어 해주고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치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유치권 설정 별로 어렵지 않죠? 유치권 등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유치권은 그냥 공시 방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붙이겠죠? 유치권 행사 중 붙이겠죠? 어디 무서운 데는 어떻게 써나요? 빨간색으로. 그죠? 무서운 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크게 써놓습니다. 맞죠? 지나다 보셨죠? 그거 유치권 행사 중인 거예요. 그 유치권 행사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지요. 그죠? 하지만 성립된 유치권 자체를 이전하는 알선은 가능할까요? 안 돼요? 할 수 있다. 그죠? 공부해 보셨죠? 실험하고 계시구나. 유치권의 성립에는 어떻다?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지만 성립된 유치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개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어때요? 가운데 있는 세모 아이들이 다 그런 아이들이죠. 그죠? 세모에 있는 아이들은 성립에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지만 이미 성립된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 그죠? 저당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가? 보실게요. 갑은 을로부터 고리의 보수를 받고 갑이 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갑의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이러한 중개를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게 을은 중개업을 한 것이 되고 을은 개업공인주가 아니었으므로 무등록 중개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라. 주의할 것은 금전 소비대차 그 자체는 중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저당권은 어때요? 저당권에 대한 설정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벌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지금? 받았죠?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요?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자체, 그죠? 고리의 보수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죠.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건 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계속 반복적이란 말을 넣은 이유는 뭐죠? 계속 반복적이라는 건 어쩌다 한 번 했으면 중개대상이 중개법에 대해서 중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죠. 어쩌다 한 번 한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했다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개업을 한 것이 되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 즉 등록은 하지 않았죠?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안 취득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는 뭐래라? 등록의 문제만 따지면 된다 그랬죠? 자격증이 있어야 반드시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자격증을 땄네 어쩌네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이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요거만 따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전소비대 대출을 알선해주는 건 금전소비대차 자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저당을 잡으란 얘기죠. 그렇죠. 그거를 잡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대상물과 관계되어 있는 저당권을 한다는 것이지 이 돈을 빌려주는 거, 전화 오시잖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네. 저당권을,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얘기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저당을 할 수 있게, 그죠? 저당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당권 자체, 우리가 부동산,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관련된 저당권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과정, 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얘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대출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라오지만 대출 자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중개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유치권이죠. 환매권은 중개이고 마찬가지가 되겠죠. 환매 특약부분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왔지만 환매 등기가 된 채로 받아왔다. 환매 등기가 된 토지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병이에게 환매 등기된 토지를 매도했다. 을은 병이에게 환매 등기 사실과 위험성을 설명해 주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환매권이라는 건 뭐죠? 다시 파는 거죠. 그죠? 내가 팔았는데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등기되어 있는 대로 다시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누구한테 왔다 갔다 하든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님한테 팔았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 자체는 어때요? 환매 등기가 되어 있죠.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건 일정 시간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그 내용을 숙지만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지. 우리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얼마 잡혀 있어요 라는 거 얘기해주고 같이 넘어가죠. 환매 등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매 등기가 되어 있어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단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중개 대상 권리가 되는 거. 유치권 아까 말씀드렸죠? 갑이 주택을 리모델링하였다. 그런데 주택의 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 갑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주택을 점유하려면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이처럼 유치권 성립의 중개는 가능하지 않다라 그랬죠? 성립 자체는 중개가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공사대금 채권과 유치권을 함께 병하게 이전한다면 을이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의 이전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죠? 여기는 유치권만 따로 다니는 게 아니죠. 그죠? 유치권만 따로 사고 파는 경우는 솔직히 없겠죠. 그죠? 뭐 친구 사이에서도 야 나 저기 공사해주고 돈 못 받았는데 네가 그냥 가서 내가 너한테 줄 돈 그냥 그걸로 받아. 조금 잘 안 되죠. 그렇게. 싫다 그러죠.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그죠? 하지만 매매를 통한다.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매매한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유치권 자체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면 그죠? 같이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치권에 공사대금 채권과 유치권을 함께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가? 지상권도 중개가 가능하겠죠? 토지와 건물이 모두 갑의 소유이다. 갑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였는데 저당권에 실행되어 병이 건물을 매수하였다. 이거 무슨 상관인가요? 토지도 갑, 건물도 갑이었죠. 근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서 경매를 통해서 성립 자체는 중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립이 돼서 소유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죠. 그래서 땅은 누구 땅이에요? 땅은 갑의 땅이고 건물은 지상권은 병의 땅이 됐지. 병의 건물 지상권이 성립이 된 거죠. 토지와 건물이 다르네요. 그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병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에 대해서 이 지상권을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은 못 팔더라도 건물은 팔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가면 어떻다 그랬어요? 종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아주 많다 그랬죠. 그죠? 그 종중에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다 지상권을 줍니다. 그죠? 그 지상권을 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땅은 내 땅이지만 그냥 집 짓고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집 짓고 산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어때요? 다 등기해버리죠. 맞아요? 그럼 지상권 성립했죠. 그럼 나중에 그 집만 어떻게 돼요? 매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지를 갖고 있는 종중에게는 1년에 뭐 얼마씩 토지 사용료를 내고, 그죠? 건물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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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이정됐다는 얘기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등기상에 지상권이 성립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런 정한테 이전을 해준 거잖아요. 이전이 되면 정은 계속 주장할 수 있죠? 대항력이 있죠? 네, 이전이 된 거니까. 그 이전하는 자체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중간에서 병하고 정이 있을 때 정한테 가서 이거 지상권만 해도 너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 그죠? 너 건물만 사도 충분해. 땅이 1년에 10만 원만 내면 돼. 이렇게 내가 중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신 병한테는 너 이거 팔아. 지금 팔아도 되는 거야. 매매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등기해야죠. 네, 당연히 이전 등기를 하는 거,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가는 거죠. 예. 당연히 등기를 해야죠. 예.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가? 되나요? 아니죠. 점유권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거기 이사를 들어가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죠? 점유의 문제는 우리가 뭐 중개에 대한 문제를 따질 게 아니죠. 나중에 언제 따져요? 뭐 임대차 보호 보면 이런 데서 내가 점유했냐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상황인 거지. 여기서 따질 거는 아니죠. 그래서 중개 대상 행위는 법률행위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 단독, 합동행위는 아니고 채권계약, 물권계약 중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약적으로 보시니까 좀 잘 안 되시죠. 처음 공부하시잖아요. 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책 보셔야 돼요. 예. 요약집이 좋긴 해요. 조금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요약집을 보면 이제 탁탁탁탁 들어와서 좋은데 지금 처음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책을 조금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동영상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